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의 두 번째 편입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각 12가지 법칙을 다루면서 간단하게 다뤄도 되는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자기의 어떤 지식을 모두 펼쳐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본인이 공부해왔던 심리학이라든가 특히 종교에 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저번에 12법칙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5번부터 8번, 그리고 다음에 한 편 더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법칙,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12가지 법칙 모두 다 이 5번째 법칙을 제외하면 거의 수신에 관련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애티튜드에 관련된 건데, 이 5번은 그 대상이 자기 이외를 향하고 있죠. 뭐냐?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부모가 그걸 이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내용이죠. 왜냐? 제대로 키운다는 게,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게 과연 그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수한 그 폭력들이 존재하는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왜 저런 폭력을 행할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떤 훈육이 잘못돼서인가, 또는 최근에는 환경 호르몬, 어떤 물질적인 병리 현상, 이런 걸로 인한 장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분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조던 피터슨 교수가 최소한의 규칙, 아주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적용할 때도 최소한의 힘으로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번째 법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우리 정리정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 아주 작은 거지만 또 다른 뜻이 뭐죠? 막대한 힘을 내는 근원.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인데, 그 좋은 습관의 또 근원이 뭐였죠? 그 작가에게 정리정돈이었죠. 주변을 정리정돈하면서부터 그런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다.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 1번이 뭡니까?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한다. 정리정돈.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과업을 완수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완수의 느낌이 그날 하루의 어떤 승리의 선순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방부터 정리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이 책에 그 미국 총기 난사 사건, 그런 범죄자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세상을 탓하는 정도가 아주 극단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간은 그냥 멸종돼야 된다. 이 인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인간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아예 말살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세상을 탓하고 있어요.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증오죠. 그러니까 막 총기를 난사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막 수백 명을 죽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장애죠. 세상을 탓하는 수준의 어떤 심각한 악순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고통이다. 이거는 이 조던 피터슨 교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뭐 불교, 뭡니까? 인생은 고다. 기독교,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고, 뭐 철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특히 쇼펜하우어 철학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쇼펜하우어가 삶이 고통이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철학을 하고 뭐 글도 많이 남겼죠. 조던 피터슨 교수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고 그거를 운명으로, 감내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솔제니친의 그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그 솔제니친과 수용소 군도라는 그 이름과 책 이름만 배웠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아마 그런 챕터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솔제니친의 이 책을 한번 꼭 읽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이 책도 또 떠올랐어요.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탈린 치하의 이제 강제 노역 수용소, 그다음에 나치 치하의 수용소, 이러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제니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철학, 그런 것들은 감독관의 몽둥이 한 대만 딱 맞아보면 그냥 유리잔처럼 날아가 버릴 그런 허망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슨 인생에 무슨 삶이 인간이 행복해야 되고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몽둥이 한 대만 맞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는 저도 읽어보고 우리 채널에서 다뤄봤는데 뭐 극한의 환경이죠. 프리모 레비,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솔제니친과 빅터 프랭클, 프리모 레비가 어떻게 됩니까? 훌륭하게 처신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신했던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보면서 또 깨달았고, 빅터 프랭클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의 자유라는 거죠.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다뤘던 그 네이비실, 극한의 오너십, 모든 상황에 대한 오너십을 갖는 거죠. 또 우리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잘못과 책임이라는 개념. 이 수용소 생활 누구의 잘못입니까? 스탈린의 잘못이고 히틀러의 잘못이고. 근데 책임은 뭐예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솔제니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빅터 프랭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왜냐? 나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극한의 오너십. 이 6번째 법칙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된 체제라든가 잘못된 사회, 여러 가지 잘못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 전에 수신을 먼저 해라. 방부터 정리해라. 그러니까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야. 세상을 탓하지 말고 삶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탓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그런 세상의 비극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이 결국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탓하면서 증오하고 결국 스탈린의 증오, 나치의 증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자신의 삶부터 바로 잡아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6번째 법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법칙,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자, 쉬운 길 뭡니까? 우리 늘 쓰는 얘기가 뭐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편의주의, 이런 발상들 많죠.
그런데 그런 편의주의적 충동으로 삶을 이끌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편의적인 건 뭡니까? 이기적인 선택이 되는 거고,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뇌물을 받으면서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쉬운 길, 이런 것들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고 유치하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편의주의를 극복하려면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갖게 되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데 그 삶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피터슨 교수는 그 의미야말로 이러한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바로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이게 뭐죠? 이퀄 뭐예요? 혼돈의 해독제 의미, 삶의 의미. 그러니까 삶의 의미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근데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매일 밤마다 매일매일 보는데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 생명 현상에 불과하잖아요. 태어나서 막 먹고 몸을 찌우고 또 번식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도대체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존재하냐, 존재 안 하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무슨 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단순히 이렇게 태어나서 먹고 뭐 자라고 번식하고 뭐 간다면 글쎄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으로 뭐 이익만 추구하고 뭐 호의호식? 그래서 호의호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밥을 뭐 아주 맛있는 걸 먹는 것과 아주 소박하게 먹는 것 사실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맛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의미가 거의 전부가 아닐까. 의미가 존재하고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작은 인간이 이 작은 가슴 속에 막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상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멋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려면 이 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안정, 뭡니까? 마음의 평화,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가 되겠죠. 마음의 평화,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선순환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 그 의미 치료의 창시자죠.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의미 치료를 해줘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탐구하다 보니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못할 아들이 주변 나라에 있는 거죠. 그 아빠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뭡니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 게 바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의미, 뭐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겠죠. 뭐, 가족이라든가, 내가 아니면 챙겨줄 수 없는 뭐, 부모님, 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아니면 부양해 줄 수 없는, 지지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거나. 근데 이게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사실 삶의 끈을 놓는 건 정말 쉬운 일일 수도 있죠. 뭐, 이게 재미가 없으면 딱 놔버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삶의 끈을 탁 놓지 않고 막 부여잡는 대다수의 이유는 이러한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의미가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신의 어떤 천성만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원래 그런 건가 해서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또 뭐 편의주의적으로 뭐 이익만 추구하며 살면서 이런 게 인생인가 보네. 그러다 그냥 의미 없이 뭐 가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동물들 뭐 이렇게 별 차이 없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오늘의 마지막 8번째 법칙입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매우 쉬운 이야기죠,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늘 듣는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죠.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아들러 있죠. 그 미움받을 용기,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이었잖아요. 그 책이 아들러 심리학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해라. 이 개념은 상당히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러가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라이프 라이입니다. 아주 인생의 거짓말. 유능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실제보다 유능하게 보이고 책임 회피하고 다른 사람 공을 가로채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호감 얻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인 척하고 또 냉소적 태도를 합리화하고 반사회적 세계관을 합리화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약한 척하고 뭐 성인 군자처럼 말하기 그리고 모든 잘못을 남 탓하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라이프 라이라고 하는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습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전에 나열했던 이런 인생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인식과 행동으로 현실을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 이미지의 삶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시도, 거짓말을 이용한 그런 시도를 통해서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어떤 현재 상황에서의 이익은. 하지만 그러한 이익이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획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획득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굉장한 큰 손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라. 근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또 궁극적으로 늘 인생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공정하고 뭐 정직하지 않다는 거는 뭐 다 깨닫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정직함을 유지하면 어떤 삶에 대한 고통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워낙에 인생이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관점으로는 대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거짓으로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죠. 인간이 망가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악을 말하라고 하면은 바로 교만이 될 거예요. 교만은 일시적으로 유지될지는 몰라도 결국에 인간을 지옥이라는 나락으로 빠뜨리게 된다. 이건 뭐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상, 뭐 종교, 철학, 뭐 인문, 뭐 문학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빠지고 쉬운 가장 큰 해악 넘버원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들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엄청난 불행의 근원으로 떨어지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만을 말해라.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마라. 8번째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5, 6, 7, 8 4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